네, 자, 정리해 볼게요. 옷걸음 계절마다 온도에 따라서 주는 주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름에는 10일에서 14일, 봄가을에는 14일에서 20일, 겨울에는 20일에서 30일. 예, 그렇게 주신다고 뭉뚱그려서 생각하시고요. 또 비료 성분은 인산은 그 성질산 옷걸음으로 주지 않고 밑거름을 한 전량 넣고요. 질소와 칼륨은 밑거름으로 30%, 1차 옷걸음 30, 2차 옷걸음 30 보통 그렇게 비율로 주는데 NK 비료 이렇게 주시고, 과체류는 열매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질소도 중요하지만은 칼륨 성분이 중요하고요. 엽채류는 칼륨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파리와 줄기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슘이 아주 중요해요. 칼슘은 식물 조직체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토마토, 배꼽 썩은병, 고추, 끝 물러짐.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께서 옷걸음 추비 주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네, 작물 상태를 보면은 비료가 부족한지 맞은지 넘쳤는지 알 수 있죠. 제 지에 지금 집 마당에도요, 제가 가끔 비료를 뿌려줍니다. 호박 비료를 뿌려주는데요, 비료가 많이 간 곳, 덜 간 곳 색깔이 달라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비료가 충분히 간 곳 색깔이 진하죠? 이쪽 비료가 좀 부족한 곳 색깔이 연합니다. 저쪽에 다시 또 좀 색깔이 진하고요. 저렇게 비료에 따라서 이 잔디들도 크는 게 다릅니다. 색깔이 확연히 달라요. 저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작물들도 비료가 부족하면요 좀 성장이 더디고 이파리 색이 연해지죠. 그거 조금만 경험 있는 분들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옷걸음 첩이 언제 주고 무엇을 주고 어떻게 주고 왜 그러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옷걸음 이제 언제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줄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제치 마당 앞에 텃밭 150평입니다. 저기 또 다른 곳에 가면은 320평이 있고요. 여기 150평인데 지금 비료가 충분해서 다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료가 충분하면 잘 자라는데요, 부족하면은 안 자라죠. 그리고 비료가 또 많으면은 웃자라고 연약하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언제 비료가 필요하고 얼마큼 줘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적당히 줄 수가 있죠. 네, 좀 더워서 집 뒤 그늘로 피신이 왔습니다. 먼저 옷걸음 주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옷걸음은 작물을 심고 어느 정도 있다가 줘야 되는지 2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말 다 맞아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옷걸음에 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건 계절에 따라서, 이 기온에 따라서 우리 작물들이 비료를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아주 왕성하게 흡수를 하고요, 봄, 가을, 특히 월동작물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아주 서서히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준 비료가 고갈되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여름에는 10일에서 2주에 한 번, 겨울에는 3주에서 4주, 한 달 이렇게 한 번씩 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요, 옷걸음 주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소 비료를 옷걸음으로 초기에 많이 주죠. 초기에 작물의 성장을 돕고 일단 작물의 체격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요소를 주는데요, 우리 요소 비료에는 아미드테라는 형태로 질소가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 요소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작물이 바로 흡수를 하지 못해요. 작물은 질산퇴질소로 변환된 것을 흡수를 하는데요, 우리가 요소 비료를 뿌려서 땅에 들어가면은 먼저 미생물이 효소를 분비해 가지고 이것을 아모니아 퇴질소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미생물 활동으로 질산퇴질소로 바꿔요. 그래야 식물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걸음을 주고 이게 아모니아 태로 바뀌고 질산퇴질소로 바뀌어서 식물이 흡수하는 그 기간,
이게 옷걸음을 주는 기간을 결정을 해요. 여름에는 하루 이틀이면은 이 요소태가 아모니아태로 바뀌고요. 아모니아태가 3일이면은 지산질소로 바뀝니다. 그러면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하고 식물의 뿌리도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비료를 빨리 흡수하고 또 땅속에 있는 비료가 고갈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비료 주는 간격을 더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웃거름을 주면은 그게 불과 10일에서 14일이면은 식물이 다 흡수하고 고갈을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10일에서 14일 간격으로 한 번씩 웃거름을 주셔야 돼요. 그게 됩니다. 우리 과체류하고 엽체류 이거하고 또 좀 주는 것은 좀 달라요. 그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봄, 가을에는요, 우리 미생물 활동이 둔화되고 뿌리 활동도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소비를 뿌리면 이것이 아모니아태, 지산태로 바뀌는 기간이 늦습니다. 이 차 요소태가 아모니아태로 바뀐 데가 3, 4일, 다시 지산태로 바뀐 데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또 식물이 이걸 흡수하는데도 꽤 더딥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줄 때는 2주에서 20일 정도 간격으로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월동작물이요. 월동작물 겨울에 심은 시금치 같은 거. 요것들은 겨울에 소금으로 꾸준하게 수확을 하는데 어쨌든 비료는 줘야 되거든요. 보충해 줘야 돼요. 그건 보통 한 달 간격으로 그렇게 웃거름을 줍니다. 생육 기간이 짧고 잎과 줄기를 먹는 엽채류 그리고 열매를 먹는 과체류. 잎이 크는 것하고 열매가 크는 것하고는 분명히 성분이 다릅니다. 열매는 칼륨, 인산 칼륨 위주로 줘야 되고요. 이파리, 줄기는 질소분 위주로 줘야 됩니다. 물론 둘을 다 질소, 인산, 칼륨 필요해요. 근데 웃거름으로는 인산을 주지 않죠. 대부분 보면은 인산 성분이 빠진 NK 비료, N 질소, K 칼륨 이 두 가지 성분이 든 비료를 줍니다. 물론 거기에 칼슘, 고토, 붕소, 황 이런 것이 좀 섞인 5종 복합 비료를 주는데요. 웃거름으로는 인산 성분이 아주 작은 거, 없거나 아주 작은 거 이 비료를 줘요. 그것은 왜냐? 인산의 성질 때문입니다. 인산은 참 이게 우리 토양에 가장 많습니다. 이 토양에 넘쳐나서 문제가 되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인산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인산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구용성입니다. 근산, 식물 뿌리에서 분비되는 이 산에 의해서만 녹아요. 그래서 식물 그 뿌리털 끝에서 흡수를 하는데요. 인산은 이동성이 아주 적습니다. 느립니다. 한 달에 1mm도 이동을 않습니다. 0. 몇 mm 뭐 이동한다고 그래요. 인산 비료가 땅에 뿌려지면요. 철, 알루미늄, 칼슘 이런 원소들하고 단단하게 결합해 갖고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이 불용성 원소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인산은 넘쳐나는데 식물이 흡수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또 인산은 이동을 안 해요. 이동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속에 많이 있어도 식물이 흡수를 하지 못하고 염주장애를 일으켜서 뿌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시설하우스 같은데 이 인산 진적 이게 가장 문제고 이게 또 빗물에 습겨 내려가서 강에 들어가면 녹조 원인이 되니까 인산 이거 참 골치 아픈 비료죠. 그렇기 때문에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놓고 웃거름으로 주질 않아요. 물론 수용성 인산을 주기도 하고 연면 시비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건 예의를 하고요. 일단 인산은 웃거름으로 안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폴리인산 뭐 이런 거 준다는데요. 저는 안 줘봐서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웃거름으로 주는 비료가 NK 비료만 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줍니다. 웃거름으로도 유기질 비료를 많이 줘요. 무박비료 같은 것은 밑거름으로만 넣고 웃거름으로는 잘 안 주는데요. 저는 이 재배기간이 긴 과체류들은
그것도 옷걸음으로 줍니다. 옷걸음으로 많이 주는 것은 방금 말했다시피 NK비료입니다. 질소, 칼륨이 들어있는 비료. 거기에 칼슘, 붕소, 고토, 마그네슘, 황 이런 것이 들어있는 5종 복합비료, 7종 복합비료를 주기도 해요. 비싸죠. 근데 엽처리 같은 경우 우리 얼갈이, 열무, 뭐 상추 이것을 한 달에서 40일 수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밑거름만 줘도 충분하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철이요. 우리 고추 같은 거 5월달에 심으면 10월달까지 계속 따잖아요. 토마토. 보통 이제 시설에서야 쫙게 끝내지만은 우리 텃밭에서는 5월에 심으면 철이 날 때까지 따야 되고요. 가지.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NK비료, 화학비료만 주기에는 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제 유기질비료, 유박발효비료, 깻묵발효비료 이런 걸 주는데요. 제가 비료 줬던 것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일반 방울토마토, 대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여기 이제 완숙. 큰 토마토요. 아주 풍성하게 열려서 잘 크고 있습니다. 가지. 잘 크고 있죠? 이건 그냥 우리 화학비료만 줘서는 이렇게 크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를 심고 세 줄기 재배를 해요. 나무를 하나 심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저쪽으로 뻗은 가지도 이렇게 열매가 달리고 자라고. 자, 이쪽, 또 이쪽.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 송이 보면은 엄청 많이 달리죠. 한 나무에서 세 가지 재배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건 그냥 우리 일반적인 비료 줘서는 이렇게 안 캡니다. 가장 먼저 밑거름으로 복합비료, 5종 복합비료고요. 유박발효비료, 퇴비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잘 넣어주십니다. 얼만큼? 복합비료는 적당량 넣어주시는데 유박비료, 퇴비는 많이 넣어주면 좋아요. 듬뿍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넣어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 이제 옷걸음 추기를 주는데요. 추기 주는 것도 제가 땅을 한번 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유박 발효비료입니다. 보시면은 이건 커피박, 이건 우리 면 소재지 나가서 그 카페 뒤쪽 가면은 이 커피박 찌꺼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냥 필요한 사람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놔요. 이쪽에는 많이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비닐이 봉지에다 그대로 담아 놓으면은 이 커피박 탄질배가 20에서 23이거든요. 스스로 발효가 잘 됩니다. 그대로 줘도 되고.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은 하얗게 여기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요. 효소균이 이제 그 효소 같은 것을 분해하고 하얗게 되는데 그걸 묻어 주시고요. 물론 깻목 비료도 있으면은 묻어 줍니다. 묻어 주고 이건 유박 발효비료입니다. 혼합유박. NK비료도 줘요. NK비료도 묻어주고 뿌려주고. 애플수박이 크죠? 애플수박인데 훨씬 큽니다. 이게 애플수박이 아니라 노 애플수박 같아요. 너무 커. 지금도 달리는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박 발효비료입니다. 이어줍니다. 그러면은 유박이 달리고요. 가지도 역시 유박 발효비료. 커피. 토마토도 유박.
예, 이렇게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주는 것이 훨씬 식물 성장이 잘 됩니다. 화학 비료는 직효성 주면은 곧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유기질 비료, 유박 비료, 발효 비료 같은 것들은 주면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요. 그러나 그 효과가 아주 오래 갑니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가요. 원래 여름같이 미생물이 활동이 활발할 때는 한 달 반에서 2개월 이 정도 가는데, 봄가을 같은 데는 평균적으로 2달에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비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게 수확하는 엽채류, 얼갈이, 열무, 상추 뭐 이런 것에는 화학비료만 갖고도 키운다고 하지만은 가채류, 토마토, 저 뒤에 고추, 수박, 가지 뭐 이런 것에는 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쯤이면 고추끈을 3단 정도는 묶어줘야 됩니다. 이건 어제 묶었고요. 어제 묶어서 지금 위로 뾰족하게 자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아직 안 묶었습니다. 2단이죠. 고추도 좋죠. 유박 발효비료 좋습니다. 수박을 3개 심었어요. 3개 심었는데 지금 수박이 달린 게 엄청 크죠? 저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13개. 이 안쪽에 찾아보면 몇 개가 됐을 겁니다. 여기 있고, 이쪽 고추밭 골 사이에 심은 수박도 엄청 많이 열죠. 하나 심으면은 수박들이 몇 개씩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건 복수박, 일반 수박, 여기도 2개가 열리고, 복수박. 네, 수박 많이 열리죠. 수박 이쪽에 심어가지고 지금 쉬어보니까 13개 정도 열렸네요. 13개. 하나는 지인들이 와가지고 데리겠다 해도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12개 남았네요. 새나무 심고 12개니까 하나에 4개씩을 달린 겁니다. 4개씩. 작지 않아요. 꽤 큽니다. 마트 가면 중학교 정도는 돼요. 저렇게 달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쪽 뒤에 고추밭 2개 수박 심어가지고 거기도 하나 심으면은 4개, 5개씩 수박이 열려요. 보통 보면은 수박 주기 하나, 2개 유인해가지고 크게 하나 키우라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렇게 키워도 충분하게 먹을 만큼 큽니다. 자, 저건 모든 걸 젖혀놓고 영양분이 맞아야 돼요. 영양분이 안 맞으면은 수박이 달려서도 떨굽니다. 그 영양분은 뭐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박비료, 유기질 비료요. 유박 발효비료, 폐비 충분히 넣고, 복합비료 적당히 넣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준 미생물 액비를 줘요. 전체적으로 미생물 액비를 줍니다. 그 미생물 액비가 그 자체로서도 비료 성분이 있지만은 보면은 토양을 좀 좋게 하더라고요. 땅을 좋게 하고, 그리고 이 토양의 물리성도 개선해주고, 비료 효과도 높여주고. 저는 이렇게 너무 컸어. 제가 지금 여기를 보여주는 것은 액비를 줬을 때, 미생물 액비를 줬을 때 그 상태를 보여주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있으려나? 네. 약간은 흔적밖에 없네. 약간 흔적. 그 미생물 액비를 주면요, 토양이 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여기 약간 보이네요. 약간 하얀 부분이 보이죠. 하얀 거. 미생물 액비를 주면은 이게 땅에 이렇게 하얀 이 결정이나 입자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곰팡이 같기도 하고, 소금물이 말라서 하얗게 번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제가 그 마늘 양파가 겨울에 뿌렸던 거, 그리고 이 김장배추, 고추, 과추, 수박, 토마토 뿌려보면은 한결같이 이 비닐 멀칭 속 땅에가 하얀 가루 같은 거, 그 소금물이 말라서 생긴 결정 같은 거, 그런 것이 생기면서 땅이 참 그 부슬부슬해지고 좋아집니다. 그 자체로도 비료도 되고요. 또 그 토양 물리성도 개선해가지고 식물 뿌리가 살기 좋은 근본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 액비를 뿌리면은 참 이 작물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 3개 심고도 그 크게 수박 13개를 수확할 수가 있죠. 일반 비료 주면은 그렇게 수확 못합니다. 그렇게 못 캐요. 가망태가 없습니다. 고추도요, 한번 보시면은 엄청 크죠? 우리 전문 농가들 다 이렇게 잘 키웁니다. 우리 텃밭 농민들이 좀 서툴러서 그러지, 크기가 막 한 20cm 이상씩 이렇게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벌레 먹어서 상한 것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가 고추도 크면서 수박도 크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립니다. 네, 자, 정리해 볼게요. 옷걸음 계절마다 온도에 따라서 주는 주기가 달라져답니다. 여름에는 10일에서 14일, 봄가을에는 14일에서 20일, 겨울에는 20일에서 30일, 예, 그렇게 주신다고 뭉뚱그려서 생각하시고요. 또 비료 성분은 인산은 그 성질상 옷걸음으로 주지 않고 밑거름을 한 전량 넣고요. 질소와 칼륨은 밑거름으로 30%, 1차 옷걸음 30, 2차 옷걸음 30, 보통 그렇게 비율로 주는데 NK 비료 이렇게 주시고, 과체류는 열매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질소도 중요하지만은 칼륨 성분이 중요하고요. 엽채류는 칼륨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파리와 줄기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슘이 아주 중요해요. 칼슘은 식물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토마토, 배꼽 썩은병, 고추, 끝 물러짐, 그리고 배추, 잎끝 마름, 양배추, 속, 무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도 꼭 보충을 해주시고, 칼슘 이동을 돕기 위해서 붕소를 좀 첨가해 주셔야 돼요. 붕소 칼슘 비료.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옷걸음을 줄 때는 반드시 물에 타서 연면 시비로 자주 주셔야 돼요. 자주. 한 번 주고 그냥 줬다 띄면 안 됩니다. 자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영상을 찍느라고 우선 생각난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것은 따로 보충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금년 텃밭농사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추, 토마토 지금 칼슘 연면시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추 잎끝 마르고 토마토 배급 썩은병 와요.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두 가지는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해주십시오.